환경력 공간분할 사상지 논술, 음양오행주, 중국 문화적 중요내함, 당중유 일부, 석급유 중국 고대대어 공간분할적 관념, 차종관념, 시중국 문화중 대어 방위여 공간적 취득여 분할 정리해, 이지어가이 간출 중국 고대적 공간, 유여 사용적 관념, 이하장이 오행대의, 문본, 내논술 중국 고대대어 환경여 공간 관념지 인식, 급기 중소전 현적 다원 문화 현상, 1. 8괴 여 8풍. 조양인문사회학관 제5권 제1기, 관어 8괴, 여 8풍 척관계, 제고대 전적 중누유 논술, 35 속일제 차인론각서, 제출자기적 논점, 수선, 속일제권 3논배 우색 당중, 인, 8괴강 유기색, 역, 8괴 여우색 지상배 유정도상적 구별, 야취시 수연 동양시 홍색, 혹동양적 황색, 야유색 채선, 혹, 담상적 구별, 문중속이룬, 여취우, 흑여우, 적여, 관, 황여해복, 백여시고, 차우색, 생기견, 여초자, 흑여수태, 황여지실, 적여, 혈, 백여고골, 차우색, 사기견, 36 우제동권 눈배성음 중운 춘기화칙 각성조, 하기화칙 징성조. 속일 오행대의 적음양 오행여 공간 분할 사상 인민승, 성조, 추기화칙 상성조, 동기화칙 우성조, 37 저희아시파 우성 여옥의 일각절기 적조환의 설명 우성적 조화, 적저, 제논술 눈팔괴 팔풍 저일단, 속일인, 고자, 희시지왕천하야, 앙칙관상어천, 부칙관버버지, 관조수지문 여지지에, 근취재신, 원취재물, 어시시작8괴, 이통신명지덕, 이유만물지정, 겸삼제의 양지, 고육, 이성괴, 인팔방지통팔풍, 성팔절지기, 고괴육팔, 38 28괴 우시어하여 오행상배, 속일주장 기배오행자, 건, 태, 김, 감, 수, 진, 손, 무, 이, 화, 곤, 간, 토, 39 속일차지출, 8괴여 팔풍변이적 관건 취재어 방토이에, 각수소감, 이풍자, 천지후영, 치정지상, 약군유덕경, 직풍부요조, 화조창, 약정명실, 직기노흉폭, 비사절목, 차천지보음지리야, 차계오행지기야. 46억 8괴 배속 팔방, 팔방풍기부동, 고정치지응보, 회유팔방지기 소현현출래. 예, 앞 시간에 이어서 본문 번역을 먼저 하고 관련된 용어 보충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음양오행과 공간 분할 사상의 논술. 음양오행은 중국 문화의 중요 내용이며 그 속에는 일부분 언급하였다. 중국 고대의 공간 분할에 대한 관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중국 문화 가운데에서의 방위와 공간의 취득과 분할에 대한 이해이며 원모에 이른다. 중국 고대의 공간 점유와 사용의 관념을 간파할 수 있는 데에 이른다. 아래에서는 오행대의를 그 문건으로 삼아서 중국 고대의 환경과 공간관념에 대한 인식 및 그 가운데에 드러나는 다원 문화의 현상을 논술한다. 이 장은 이제
목적격 전치사니까요. 예. 이거를 삼아서 논술한다. 예. 여기서는 장자가 목적격 전치사가 아니군요. 논술하고자 한다라는 시제어로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팔계와 팔풍. 팔계와 팔풍의 관계에 관하여 고대 전적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논술이 있는데 속일은 여기에서 각 책들을 인용하여 논술하고 아울러 자기의 논점을 제출한다. 우선 속일은 권삼, 논배 오색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생각하기를 팔괘는 각각 그 색을 지니고 있으니 또한 즉 팔괘 권태리진 송관강구인데 여기서는 순서가 좀 다르죠. 오색, 청적, 백흑, 황의 서로 짝하는 정도상의 구별이 있으며 또한 곧 이것은 비록 똑같은 홍색이라 하더라도 홍색이나 똑같은 황색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색채의 선형, 그러니까 선명도죠. 그다음에 암담, 약간 흐릿한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글 가운데서 속일은 말하기를 푸른색은 치유, 그러니까 푸른 빛깔의 깃털색, 그다음에 검은색, 예를 들어서 까마귀 옷자죠. 까마귀 털과 같은 검은색. 그다음에 붉은색은 그 개관, 그러니까 수탉의 그 벼슬을 말하는 거겠죠. 개관. 그다음에 황색은 개해자니까 개의 그 배 색깔. 그 배 색깔이 황색인가요? 그런 어떤 개도 종류가 많으니까. 흰색은 시고, 그러니까 비계죠. 예. 비계와 같은 흰색이 있는데 이런 5가지 색은 생기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말하는 선명도가 아주 분명한 푸른색, 다 이제 새 깃털이라든가 그렇죠. 동물에서 발현되는 색을 다 생기가 드러난 걸로 보네요. 근데 이제 푸른색 예컨대 초자, 잔디같이 이제 잔디가 아주 무성한 그런 푸른색, 흑색인데 물리끼, 예, 물리끼와 같은 흑색, 황색, 지실, 이게 탱자 지자죠. 탱자 빛깔과 같은 누런색. 붉은색인데 이제 배혈, 이제 좀 뭐예요? 어두운 붉은색, 어혈이란 말하고 같아요. 이게 죽은 피를 나타내죠. 배혈, 어혈. 그다음에 흰색인데 마른 뼈, 해골과 같은 흰색. 그러니까 아까 여기 돼지비계 같은 흰색은 생기가 드러난 건데 여기 나열되는 이런 색깔들은 주로 동물보다는 식물, 그렇죠? 예. 여기 뼈는 약간 동물이긴 한데 이런 5가지 색은 이제 사기가 드러난 거래요. 그러니까 색깔에도 생기가 드러나는 색이 있고 사기가 드러나는 색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오행에다가 각각 음양으로 배당시켰다는 거겠죠. 예. 또 같은 권, 논배 성음 가운데서 춘기가 조화로우면 궁상각쇼할 때 각성이 조화롭고 하기가 조화로우면 치성이 조화롭고 그다음에 계하의 기운이 조화로우면 궁성이죠. 예. 궁성이 조화롭고 추기가 조화로우면 상성이 조화롭고 동기 겨울 기운이 조화로우면
우성이 조화롭다라 하였다. 여기에서 또한 오성, 궁상각지호와 오계, 추나 계하 추동과 또 각 절기의 조화로서 뭐 배당한단 말 없죠. 예. 조화를 가지고 와서 오성의 조화를 설명한다. 동사가 없네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논팔계 팔풍이라는 이 단원을 논술하는 데에서 속일은 생각이를 옛날 푸켓이죠. 푸켓이가 천하의 왕노릇 할 때 우러러 하늘에서 상을 살피고 굽어서 땅에서 법을 관찰하며 그다음에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의 그 토질이겠죠. 토질의 마땅함을 살피며 가까이로는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리는 대상 사물에서 취하여 이에 처음으로 팔계를 만듦으로써 신명 아주 신령한 그 작용에 통하고 또 만물의 그 실정을 분류하였다. 삼재를 겸하여 거듭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육획으로서 궤가 이루어졌다. 팔방 8가지 방향이 방향에서의 방향이 8가지 바람의 통함으로 인하여 8절의 기운을 완성하였고 따라서 궤에는 8가지가 있겠다. 8절은 보통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입춘, 춘분, 입하하지, 그다음에 입추, 추분, 그다음에 입동, 동지를 보통 8절이라고 합니다. 8개 절기인데 이게 이제 시간별로 나눠서 뭐 청명과 같은 대표적인 그 입사절기 가운데 8개를 나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주석에 보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8개는 또한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네요. 그런데 8개는 또한 어떻게 오행과 서로 짝하는가? 속일은 다음같이 주장한다. 그 오행에 짝하는 것은 건과 태가 금이고 감이 수이고 진손이 목이고 이가 화가 되고 곤과 간이 토이다 라고 하였다. 이거 구체적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풍수나 명리에서 일반적인 설이기 때문에 속일은 또 지적한다. 팔계와 팔풍변이의 관건은 곧 어디에 달려있냐면 방토이의 그 사방의 그 토가 그러니까 방향에 따른 토가 마땅함을 달리하고 각각 그 감응하는 바를 따른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호령으로 정치를 하는 그 상이다. 만일 군주에게 덕령,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은혜로운 정령이 있게 되면 바람이 그 요동하거나 그러니까 그 조리를 흔드는 것이 없고 아주 청화롭고 조화롭고 화창하며 만약에 정령이 잘못되면 그 기운이 노엽고 흉측해지고 아주 모래를 날리게 되고 나무를 꺾게 되니 이것이 천지보응의 이치이다. 이것은 모두 오행의 기이다. 결국 그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오행대의를 지금 뭐 본격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행대의가 단순히 음양오행론을 재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음양오행론의 그 논리를 확장시켜서 정치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이런 점에서 보면
동중서를 좀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중서의 춘추본론은 본래 취지가 뭐예요? 정치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어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 때문에 팔괘가 팔방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배속되고 배속되는데 팔방의 그 바람의 기운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의 보응, 정치의 어떤 상서로움이랄까 뭐 드러나는 현상이 뭐뭐일 수 있다는 거죠. 팔방의 기운이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방의 그 바람의 기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관건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각주보다는 그 관련 자료 바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보고 네. 이 바람의 명칭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뭐 다음 시간에도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명서풍이라는 또 명칭이 있어요. 이건 이제 동풍이라는 뜻인데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명서풍은 동방에 있는 것이다. 거한다 해도 좋고요. 그런데 왜 명서라고 했냐? 명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물이 모두 나온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러 사물이 나온다. 여러 사물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 명서풍, 그러니까 춘풍을 가리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그 설문에도 동방활 명서풍이라고 나오죠. 봄바람을 명서풍이라고도 하고요. 위서인 통계염,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왔으면서 소위 인용하는 대목이죠. 춘분의 명서풍이 이른다. 뭐 팔절풍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신춘 유실함에도 나와요. 무엇을 팔풍이라고 하는가? 방향에 따라서 연풍, 동방 도풍, 동남 훈풍, 남방 거풍, 서남할 서풍, 그 다음에 서풍할 료풍. 이게 료로도 되고요. 아니 지금 내가 왜 마우스로 쓰나. 네, 요로도 읽기 그래요. 서북을 여풍, 북풍을 한풍이라고도 한다. 경풍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예. 보통은 사계절 가운데 좀 상서롭고 조화로운 바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팔풍이 하나로 써 남풍을 가리킬 때도 있고, 동남풍을 가리킬 때도 있고, 이게 참 복잡하죠. 예. 그 다음에 창하풍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남자의 선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양풍에서 45일에 이르면 창하풍이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양풍 지나서 40일, 절기로 보면 이제 세절기 지나고서 온다는 거겠죠. 예, 후한의 고유는 추석하기를 택괴에 해당하는 바람이다. 역시 사기 율세도 나오고요. 예. 이제 실제로 춘추시대 때 그 기록인 국어 주어에도 팔풍이라는 용어는 이미 보이네요. 예. 우리가 각주는 31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읽지 않고 제가 번역만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호우서는 연구했다라는 거죠. 각골문과 상서 요전을 연구하고 그리고 입증해냈다, 증실해냈다.
상대, 은대에 이미 있었음을, 오방의 관념이 있었음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 논문 보기 전에는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각골문 연구에서 이 연구가 상당히 오래된 연구인데, 예, 이미 각골문에 오방의 관념이 있었다. 이런 논문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박, 현대 유명한 학자죠. 예. 방박은 지적한다. 은어에서 출토된 전복사 가운데로부터 뭐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많은 5라는 숫자를 숭상하는 설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5라는 숫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설명했죠. 물론 이제 음영오행에서는 이제 토를 상징하고 생수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기준점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3이라고 할 때는 상중한데 요 단계를 집어넣으면 5가 된다. 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설법은 곧 뭐다? 초기 종교활동적인 그런 오행설이다. 역시 논문이고요. 30번 주석은 중국의 선조들은 화북평원에서 생활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우리나라 특히 이제 명리나 풍수하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명리라는 게 이제 사계절의 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상담할 때도 뭐 등령에 있냐, 뭐 득시에 있냐, 뭐 일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전제로 안 하면 참 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하는 지역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반도 일대와 지금 얘기하는 중국 중원 일부, 그러니까 그 북쪽과 그 이남의 이 명리 적용은 상당히 어렵다. 이건 이제 지역적인 면도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과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죠? 시공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 그렇죠. 예. 여러분과 나의 시각 공간이 지금 뭐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교감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르죠. 예. 뭐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과 지금이 거의 뭐 몇 초 사이로 교감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시공의 그 기준과 이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시간 속에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지금 브라질에서의 몇 시와 한반도에서 지금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그 인형 갖고 놀던 그 시간의 흐름과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인터넷으로 보는 시간의 흐름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보세요. 중국의 선조들은 화국평원에서 생활하는데 봄에는 동풍이 많았고 여름에는 남풍이 많았고 가을에는 서풍이 많았고 겨울에는 북풍이 많았다. 초목이 다시 이거하고 똑같아요. 소생할 숫자하고 똑같은. 다시 소생할 때는 이제 봄인데 그것은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무성할 때는 여름인데 마치 해가 정남쪽에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아주 정중앙에 있을 때와 같았다는 거죠. 수확할 때는 가을인데 그것은 마치 붉은 해가 서쪽에 드리워질 때와 같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운막 교자인가 그렇죠. 이게 맞을 거예요. 움집. 예.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왜 이렇게 그 몽고에 비슷한 뭐 파고인가요?
예. 그거가 좀 다르겠죠. 예, 그건 뭐 가죽으로도 된 것 같은데, 예, 움집으로 된.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이제 겨울인데 그것은 마치 밤이 내리는 것과 같다. 어두웠다는 거죠. 그 저장고가. 그래서 아마도 이때의 태양 또한 점차적으로 북쪽으로 감춰졌을 것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멀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사계와 풍향의 변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하게 할 수 있었다. 공간과 농업 변화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계절의 변화라든가 그 농업 활동의 그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명리나 이 풍수 같은 관점들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특히 이제 대만에서 일간보다는 뭐 시간이라든가 또 시간을 쪼개 가지고 더 그 좀 그 인간의 운명 예측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 한번 그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뭐 일간을 위주로 보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일간을 위주로 보는 게 적어도 우리나라 자기한테는 아주 가장 잘 부합한다는 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번역할 주석이 없고요. 이 주석을 보면 우리 이제 보충자에서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바람은 기본적으로 중국 고대의 바람에 대한 분류는 대체상 세 가지 분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위, 두 번째는 계절, 세 번째는 그 특성, 성질로 구분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쫙 보면 번역할 내용 없죠? 그냥 나열했기 때문에. 예. 혹시 요 두 번째는 좀 해드릴까요? 예. 계절에 따른 바람의 구분. 고대의 계절 바람에 대해서는 또한 약간의 일련의 명칭이 있는데 동지로부터 시작돼서 매 45일 그러니까 절기 입사절기를 기준하면 세절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바람이 있었는데 사방을 이제 사계절 바람에 배당을 해서 봄에는 이제 동방이 상응하고 그래서 춘풍, 동풍, 또 명서풍이라고 부른다. 아까 설명드렸죠. 어, 온갖 사물을 다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명사라는 의미를 썼다.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음미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연관되는 이제 단어가 나올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하계는 이제 남쪽과 대응하고 하풍, 남풍이라고 하는데 또 경풍이라고도 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축에는 서쪽과 상응해서 추풍, 서풍이라고도 하는데 창하풍이라고도 한다. 예. 그다음에 겨울은 북방과 상응하고 겨울의 바람과 북방의 바람은 모두 광마풍이라고 본다. 요 부분은 보수 자료 건너뛰었네요. 요거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자 해설법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질로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미리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중국 방술계관에 있는 당대 유명한 그 술사죠. 이순풍의 을사점에 나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 근데 뭐 음미할 만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바람의 특성을 느끼고 이걸 기준으로 점을 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번역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바람의 속도 상황에서부터 이제 구분하는 건데 요즘에야 뭐 풍향계도 있고 속도계도 있으니까 됩니다만 이전에 뭐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뭐 나무 이파리라든가 깃발에 그 날리는 강도 정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의아합니다. 이순풍의 설법에 따르면, 순풍하니까 예전에 왜 드라마에 순풍 산부인과인가, 농담이었습니다. 바람의 동태를 표준으로 이용하여 표준으로 삼아서 바람의 속도와 원근, 바람이 멀리서부터 왔나 가까운 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건데, 그가 생각하기에 모든 바람이 움직일 때 처음에 느리게 이제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멀어지며, 처음에 빠르다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느리게 움직이면 그 오는 것이 아주 멀리서 온 것이고, 그러니까 뭐 살랑바람이 오면은 멀리서 온 바람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처음에 빠르게 오고 나중에 좀 온난하게 되면 그 뭐예요? 그 바람의 그 근원이 아주 가까운 데서 비롯됐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바람이 움직일 때 뭐 낙엽이 십리에 날리고, 그다음에 나뭇가지 소리가 뭐 백리에 도달하고, 나뭇가지가 막 그 끊어질 정도로 흔들리는 게 200리, 이런 식으로 바람의 원근을 뭐 판단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가지고 점을 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그 중국 방술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점, 풍원근법, 바람이 멀리서 왔냐 가까이서 왔냐를 점치는 법. 예. 저는 뭐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볼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아까 보조 자료를 건너뛴 것 같아요. 예. 창합 경풍부터 다시, 경풍은 뭐 동풍했고요. 창합풍은 여기서 이제 창합이 왜 이런 의미가 들어갔나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창은 인도한다, 이게 이제 이끌다, 뭐 제창하다 할 때 이제 그런 의미죠. 합은 이제 감추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양기, 말하자면 양기가 만물을 인도하고 황천을 닫는다는 것이다. 황천은 이제 샘이니까요. 가을에는 이제 아무래도 샘이 이제 막힌다. 샘이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수량이 여름에 비가 줄어든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이 황천이라는 말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하에 샘물을 황천이라고 하는데 맹자에도 나오죠. 예. 지렁이는 위로는 흙을 먹고 아래로는 황천을 마신다. 순자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보통은 또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뭐 음간이라고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왜 광막풍이라는 말이, 겨울바람을 광막풍이라고 하냐. 이 막자가 아닌 막자잖아요. 광막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말하자면 음기가 아래에 있고, 근데 음은 양의 광대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음기가 양이 밑에 깔려 있지만 음은 그렇게 넓지 못하다. 그러니까 넓이가 양기만큼 넓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광막이라는 말을 썼대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 근데 뭐 하긴 사기율세에 나오니까 우리가 음미할 만한 자료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해남자 천문에 나와요. 부주풍 45일 만에 그 광막풍이 이른다. 근데 광막풍이 이르면 재물은 폐관량, 관은 관문이겠고요. 교량에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관문, 그러니까 재물의 이동을 금했나 봐요. 아마 그거는 저장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때 이제 형벌을 뭐 집행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바람 설명이 굉장히 많군요. 예, 광마풍이고, 조풍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명풍. 특별하게 의미를 뭐 우리가 새겨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부주풍은 꼭 알아둬야 돼요. 예. 부주풍이 왜 부주풍이 됐냐. 부주풍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비로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클피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희남자 지영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서북풍을 가리키고, 이건 아마 뭐죠? 남북조 시기에 그 기억이 나질 않네. 어쨌든 신장, 그 다음에 용문석골, 거기에서 출토되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한 그 토종 중국인이 아닌 학자일 거예요. 이거 외국 학자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를 찾아보지 못했네요. 부주풍의 부자는 비로 읽어야 된다. 이 비자로요. 즉 비자이다. 글비자. 크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이제 서쪽에 있을 때 조그만 나라였지만 높여서 얘기할 때는 비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주라고도 불렀대요. 그래서 동방활 명서풍, 동남활 서명풍, 남방활 경풍, 서남활 양풍, 그다음에 서방활 창하풍, 서북활 부주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나라 지역에서 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비주풍이라고 하는 게 옳다.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은 뭐 바람 얘기하다가 그냥 마무리가 끝났네요. 수고하셨고요.